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대형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라 대표의 최측근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2곳이었던 피해 지역이 지금은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전국에서 동시 접종이 시작돼 모두가 1호 접종자라고 2년여 만에 맞이한 일상 회복 첫날 밤. 시민들은 모처럼 만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해제되고 좀 기쁜 마음으로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다음 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극복 선언인데요. 국민이 일상을 되찾아 기쁘다면서 그동안 힘쓴 의료진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을 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합니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다음 달부터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도 한시 허용이 종료되고 시범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고강도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서 예견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방역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체온제기와 손소독 사례를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1순위로 놓고서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과 정기적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9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1일 한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개최되면 지난 3월 16일과 지난 7일에 이어 약 2달 동안에 3번이나 열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에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방문해 참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감소세를 보여왔던 은행 가계대출이 석 달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보다 2조 3천억 원 늘어난 1,05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은행 가계대출은 1월 4조 6천억 원, 2월 2조 8천억 원, 3월 7천억 원씩 감소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증가와 전세자금 수요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다가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 수요로 신용대출 감소 폭이 축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낮췄습니다. KDI는 상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전망에서는 1.8% 성장률을 제시했던 것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 IMF는 1.5%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KDI는 지난 2월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75억 달러로 전망했지만 이번엔 164억 달러로 흑자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국내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농가가 현재 3곳으로 모두 같은 지역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네, 구제역이 발생한 곳 어디입니까? 네, 구제역 발생 한우 농가 현재까지 3곳입니다. 우선 어젯밤 충북 청주에 있는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두 곳 합쳐서 360여 마리를 기르는 곳인데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했더니 구제역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후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 농가에서 1.9km 떨어진 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네,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늘어날지가 걱정인데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국내 농가의 구제역이 확인되자 정부는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농장 사이의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늘 새벽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됐습니다. 대상은 전국 소,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입니다. 또 발생 지역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소재 농장과 주변 도로에는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세계 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 획득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은 다음 올해 한우 수출량을 지난해의 5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세웠는데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5월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긴 했지만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2차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치과의사협회도 부분 파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부분 파업과 달리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들도 연가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에서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를 통해 주가를 띄운 혐의 등을 받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라 대표 신문과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와 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팔아 시세를 조종하고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들의 개별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날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마무리하고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을 받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재심 청구 여부나 사퇴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의혹 진상조사팀을 출범시킨 민주당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병기 팀장은 거래 계좌와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서로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정부패 온상이 돼가고 있다면서 코인 재산 등록 거래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재산 등록은 물론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귀신도 놀랄 정도의 수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의혹 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체 진상조사 약속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가졌잖아요. 네. 예,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이 코인이라는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여서 네.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의원들이 붙어서 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당에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분들을 포함해서 코인에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야 이게 코인에 사고 파는 게 어떤 방식인지, 네. 어떤 코인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까지 다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진상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 코인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그것을 좀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와서요. 그 답은 좀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답만 내놓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코인, 뭐 주식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나오는데 어떤 거는 진실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왜곡된 것도 있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팀 꾸렸고요. 오늘 첫 회의를 가진 모습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사건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게 불거졌을 때는 내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소명했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벌써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펀드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코인의 가치를 네.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이 코인 투자가 깨끗하고 정당한 투자가 아니었다라는 정도. 이해충돌 방지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주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식 이외에도 언제부터 코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예. 주식을 투자한 자금은 어디에서 왔고 그것이 어느 코인에 언제 얼만큼 어떻게 투자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다 소상히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네. 그 중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과연 그 금액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네. 소명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는요, 민주당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간 끌기용 아니냐, 로비, 게이트설까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거치 결단도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정의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허둥지둥 되다가 명확하지 않은 해명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맞는 것이 아프다 하더라도 명확하고 깔끔하게 해소가 될 만한큼 만들어져야 국민들께 내어놓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요, 국회의원과 보좌진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예요? 국민의힘도 뭐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예.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코인을 보유했다, 코인에 투자했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뭐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실 많은 후원금을 모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처음에 소명이 또 지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또 투자 자체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수조사에 대한 논의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상 전수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아마 김남국 의원 이 사실 뭐 진실조사나 여러 가지 거치 표명이나 이런 문제들은 또 금방 묻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요, 돈봉투 사태는 진상조사 회피하더니 김남국 의혹은 진상조사를 결정했다.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했어요.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봉투 사태 진상조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좀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봉투 사건은 저희 스스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지점을 비난했냐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셀프 조사다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에게 조사를 맡긴 겁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고 엄격한 조사를 맡긴 셈이죠. 그래서 검찰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으니 속도를 좀 내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 김남국 의원님의 이 코인 관련해서는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일단 저희가 규명을 좀 해보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예.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코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젊은 우리 친구들 20, 30대, 30, 40대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옛날 주식 생각을 하면 주식도 이런 그 초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안정화됐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코인을 나쁘게만 볼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중요한 문제는 이게 공직자 재산 신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의 집값이 얼만큼 올랐는지 주식이 어떤 주식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재산 공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재산이 궁금한 게 아니라 혹여나 본인의 권한으로 활용을 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 의심이 있으니 공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이 코인도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게 지금 여야가 좀 협의해서 빨리 좀 통과를 시켰으면 낼 좋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야가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 특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의 그동안의 이중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나 어떻게 이
안정적이지 않은 코인에 예. 9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뭐 해명대로라면 네.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어떻든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이 자금의 출처가 정말 투명하게 밝혀질 것인가 이 세 가지 점인데 그 중에서 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어쨌든 윤리적인 잣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코인에 9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국민들에게는 많은 실망감과 국민들에게는 많은 비난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곽상도 의원의 50억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왜 그렇게 특검을 반대하셨는가. 이 9억도 저희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상조사든 뭐든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저희가 밝혔던 거고요. 네. 그런데 50억은 훨씬 더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계속 안 그거는 해오셨나 하는 간단하게만 의문은 좀 듭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요. 예. 저희들이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첫 번째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무죄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 나머지 분들에 대한 50억 특검은 수사의 범위를 그 50억 그 내용으로 한정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 오늘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 열렸습니다. 태영호 최고의원 사퇴를 했으니까 태영호 의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고요.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호 의원의 3개월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죠. 그냥 본인 스스로로 발화된 사건이라면 네.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똑같이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요거는 대통령실에 있는 이준복 정무수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로서도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꼬리 자르기다. 태영호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은 자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뭐 3개월에 대한 내용 그리고 1년에 대한 내용은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네, 그 네. 내용은 뭐 일단 내려놓고 또 꼬리 자르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준복 수석과의 대화는 내가 그냥 지어낸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그 대화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공천 개입이나 공천 협박인지 네.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문제가 있고 이게 공천 협박이다, 당무 개입이다라고 하는 전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복습 잘하고 잠 충분히 자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더니 예. 시험 문제 지금 알려줬다고 지금 이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예. 그걸 가지고 뭐 공천 개입이다, 공천 협박이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네.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 거짓말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짓말, 위중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거짓말을 무거운 거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예. 지금 태영호 의원이 녹취록에서 보좌진에다 했던 그 내용의 발언의 의미를 예. 정확하게 일단 팩트는 정해놓고 예, 그다음 예. 비판하자는 겁니다. 마치 이게 공천 개입이고 확실한 공천 협박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예. 이게 아니라 공천 협박이라고 보기보다는 최고위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면 공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따라올 텐데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고민정 이야기죠. 의원 생각 좀 들어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희망사항과 바람들이 있으시겠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준복 수석과의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서 속도를 좀 빼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모양새가 그겁니다. 태영호 의원의 입이 두려운 것이죠. 어떤 말을 내뱉을까. 둘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이준복 수석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태영호 의원은 기억하든지 가지고 있든지 할 가능성도 예. 놓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이것을 조기에 빨리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너무 과도한 네. 즉 내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가게 되면 어떤 사고가 다시 터질지 모르니 3개월 정도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꼬리 자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요. 당원권 정지 12개월, 3개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사실상 나갈 수 없게 된 것이고 3개월은 4대1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대 0이다.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 의원 거취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재원 최고의 발언 내용과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에 기반해서 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당에 어떤 부담을 줬는지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얘기했던 발언의 사실관계를 일단 확정을 하고 네. 4.3 발언이든 김구 선생에 관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것이 또 당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검토해 봤을 때 두 분의 어떤 그 무게가 저는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당원권 정지를 받고 계속 최고위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자리에는 계속 공석으로 있게 됩니다. 그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런 부담, 본인의 말로 인해서 당에 이미 부담을 줘서 징계받게 되어 있는데 윤리까지 갔는데 또 징계를 받고 나서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했을 때 당에 돌아가는 부담을 걱정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미리 내려놨습니다. 그럼 그런 점도 충분히 참작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전혀 다른데 똑같이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온다는 것도 저는 또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어떤 대응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했었잖아요. 사실상 최고위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나온 입장을 잠깐 보면 당에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겠다고 했어요.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아요? 글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당의 내용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문제로서. 다만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국민들의 법 관념과 맞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그 감정과 맞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저희 당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고민하실 텐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계속 당에 부담을 줬을 때는 당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로부터 얼만큼의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준석 대표와 같은 결과가 올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재원, 태영호 두 분의 발언이 3개월과 12개월이라는 엄청난 차이, 하나는 총선에 나갈 수 없는 정도까지 징계를 내린 것인데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발언인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그러면 4.3에 대해서 폄훼한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오히려 대한정당, 그러니까 국힘을 대신할 수 있는 대한정당이 나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아마 끝까지 고심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나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발언들, 게다가 이제 김재원 의원은 어쨌든 1등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 건 맞기 때문에 이분이 만에 하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에 합류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분당 가능성 이야기는 사실은 여야가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무슨 뭐 태영 의원이 뭘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꼬리를 잘랐다든지 지금 뭐 탈당해서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제3당이나 이야기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두 분이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5명인데 2명이 공석이 된 그 최고위원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이 1년간 지속되든지 6개월간 지속될 때 당에 큰 부담인데 그 얘기 하려고요. 그 부담을 덜어준 태영 의원과 그 부담을 여전히 남겨둔 김재원 최고를 같은 징계 수위로 결정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 정도가 고려된 거지 무슨 뭐 분당이나 제3당까지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판단은 이 두 사람 의원의 발언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게 기준인 것입니다. 국민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기준인 것 같다. 저는 뭐 그냥 그런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그 국민의힘의 이 윤리 징계에 대해서 참 여러 말씀을 하시고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발 좀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국민의힘한테만 저희는 그래도 징계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는 최고위원에 대해서 무거운 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할 때 좀 더 나눌게요. 그 얘기는요. 자, 3월 8일 전당대회 2달 만에 지금 선출직 5명 최고위원 중에 2명이 거리되거나 지금 사고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일단 최영호 최고위원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후임 최고위원 선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뽑을지 유상범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태영호 최고가 사퇴한 자리는 이제 전국위를 열어서 곧 채우게 될 텐데 총선을 위한 여러 가지 당규도 정리해야 되고 당무감사위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총선 일정이 파듯하거든요. 단수로 추천해서 신속히 결혼을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설화가 좀 적은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설화 때문에 사실 최고위원이 개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단수로 추천해서 신속히 결혼을 채우는 방안이 유력한가 봐요? 지금 뭐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수로 한다면 여러 인물들을 또 선택해서 골라야 되는 또 시간적 부담도 있을 테고요. 뭐 그런저런 것을 감안한다면 뭐 단수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계속해서 2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고위원 여는 모습은 그렇게 보기 그렇지는 않고 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군요. 어쨌든 태영 의원의 빈자리는 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었고요. 또 현직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야당 이재명 대표 행보도 아주 바빴습니다. 야당 대표가 대구시청 찾아서 홍준표 시장 만났잖아요. 네. 이어서 문 전 대통령도 만났고요. 그런데 어제 홍준표 대표 만나서 홍준표 시장이 한 이야기가 지금 좀 화제입니다. 대통령실의 정치를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대통령께서도 기자실을 방문해서 이제 1년을 이제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제대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속도가 빠르거나 또 속도가 느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좋은 기사로서 제대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홍준표 시장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좀 쓴소리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2년차 되면서 여러 이야기를 좀 폭넓게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도 뭐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전 대표를 향해서도 옹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 냈고 이용호 의원도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뭐 당의 이제 어른이고 예전에 상임 고문까지도 하셨고 지금 대구시장 하고 계신데 당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주시는 건 좋은데 조금 그 표현은 좀 이렇게 정제해서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 김기현 대표는 옹졸하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은 이제 상임고문 해촉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상임고문 해촉된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법이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당시에 공동 선대위원장 하셨던 박주선 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된다. 사람들 계속 만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은 결국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 라인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주변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도 하고 때로는 조언도 해드리면서 잘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리스크가 계속되는 큰 원인은 본인 스스로도 있겠지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홍준표 시장이 오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대해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좀 비판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참모들이 직언을 할 분위기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있던데요. 배짱 있게 대들고 그만큼 또 자기 기본 그 지식이나 정치력이나 이거 갖춘 사람이 그래 하면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 못하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보니까 대통령실이 아직 그 정치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런 취지로 말한 거예요. 비난이 아니고 그건 팩트예요, 팩트.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팩트라고 하네요. 예. 홍준표 시장님께서 비난이 아니다 팩트라고 말한 것은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오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대통령께 이제 직언을 해서 잘 보좌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은 네. 좀 그런 보좌진 참모들이나 예. 대통령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다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배짱 같습니다. 있게 대들고 그리고 기본 지식이나 정치력 갖춘 사람이 그리하면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그래서 오히려 했어요? 지금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회라는 거는 위기가 왔을 때 더 기회가 빛나게 마련이거든요. 1년이 되셨으니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로 지적됐던 분들을 죄다 공천으로 총선으로 보내시면 아니 예. 되고요. 네. 새롭게 인적쇄신하셔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 만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았죠? 네. 그때 자리에 옆에 계셨다면서요? 네네. 예.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러니까 대화, 통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지도부 막 구성됐을 때 만났을 때에도 통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일관된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우리 당내에서의 통합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국가적 차원에서도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우려를 또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네,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다. 이렇게 한 발언을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찔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가장 그 불통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여론조사로도 그런 그 지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을 좀 많이 하셔든지 도어스태핑을 다시금 부활시키든지 예. 아니면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만나든지 어느 것 하나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 만나는 거 원내대표와는 뭐 언제든지 만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만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두 번이나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셔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진척은 없고요. 진척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통은 꼭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있어야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원내대표는 만난다고 하면서 왜 야당 대표는 만나기를 지금 이제 만난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도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예. 대통령의 입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야당 대표는 안 만나려고 하시는지가 너무 네. 궁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학생에게 문신을 연습하겠다며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노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군을 모텔로 불러 폭행한 뒤 허벅지에 길이 22cm짜리 잉어 모양의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문신을 새기기 싫었지만 평소 A군에게 맞고 금품을 빼앗겨와서 겁을 먹고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YTN 취재진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겠느냐며 아들은 B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보호종료 아동센터 대표가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보호종료 아동센터 대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현직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경기 양주시에 있는 보호종료 아동센터 대표로 지내면서 입소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센터는 보육원 청소년들이 만 18살이 돼 퇴소하기 전에 자립을 돕는 시설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까지 2달간 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불법 사설 정보지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를 특별 단속합니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 경제적인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만 단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사에 나서는 대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구 2억 3천만 명의 세계 5위 인구 대국인 파키스탄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지난해 대홍수가 덮쳤고 또 최근에는 전 총리의 체포로 유혈 시위까지 벌어지면서 전국마저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의회 불신임으로 쫓겨난 뒤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임란 칸 전 총리가 지난 9일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차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कुछ हो रहा है उसके साथ गलत हो रहा है बस यही है कि उसको रहा किया जाए और इस तरह से जो कर रहे हैं ना ये लोग शेलिंग वगैरह हम तो पूरा अमन एहतजाज कर रहे हैं कुछ भी नहीं कर रहे हैं उसके बावजूद भी ये लोग इस तरह से कर रहे हैं लेडी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칸 전 총리의 측근과 지지자 등 1,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주요 도시에 집회 금지령을 내리며 시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हाथ में लेने वाले शरपसंदों को आनी हाथों से निपटा जाएगा और आईन और कानून के मुताबिक उनको करार वाक़ई सजा मिलेगी. 하지만 칸 전 총리 측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전국 혼란은 안 그래도 무너져가던 파키스탄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대외 부채에 시달리던 파키스탄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6.4%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민생고도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파키스탄의 전국 혼란이 수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1일인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날씨 전개차가 전북 정읍에서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고은재 캐스터 뒤로 황금빛의 특이한 동상들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마치 걸어가는 듯한 황금빛 동상들이 줄을 지어서 있는데요. 봉기를 시작해서 행렬을 이어가는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재현한 조각들입니다. 이 행렬의 가장 앞에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농민군들이 반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봉기가 일어났던 고부군이 현재 전북 정읍의 고부면인데요. 따라서 이곳 정읍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오늘 정읍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곳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제56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동시에 열렸는데요. 오전에 진행된 국가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511명이 황투현 전투를 재현하는 퍼포먼스, 무형문화재 발표회, 창작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오늘 열리는 기념제에는 댄스 경연과 합창대회, 버스킹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지역축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곳 정읍을 비롯해 현재 전국이 대체로 쾌청합니다. 내일은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늘보다 하늘빛은 다소 흐려지겠고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14도, 대구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 낮에는 기온이 매우 크게 올라서 나들이 하기 좋지만요. 일교차가 무척 벌어져서 밤이 되면 또 금세 쌀쌀해집니다. 야외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저녁까지 계속 바깥에 계시다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 안 보죠. 그렇진 않습니다. 달기 고속철도도 영원한 소통, 화해 측면뿐만 아니라 동서 간의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정책 협의회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내년 총선에 민주당 표가 좀 많이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감정적이 돼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양쪽 당이 다 그래.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오셨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이제 가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시죠. 제가 시장님 만나러 가요. 너무 잘 아니 그 채권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에 나온 사람들도 잘 어울리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책 하나 올라오고. 나머지는 책을 다 세워가지고. 이거 뒤에 이거 찍으시죠. 이거 뒤에. 찍고 뒤에. 누르세요. 다시 한번. 영수증도 가져가세요. 여기 책 사러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기념 촬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책 샀습니다. 박채권이 경산 채권 화이팅! 여야 간의 대화도 복원하고 정치도 복원해야지요. 한국 의원님 관련해서는 더 미래에서 전수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기자들 고생하셨어요. 답을 안 해?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